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난 후 다시 찾아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내를 떠나 보낸 지 3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이었는데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동네 이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을 만나는 날이면 아침부터 옷을 신경 써서 입게 되더군요. 면도도 더 깔끔하게 하고 향수도 살짝 뿌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엄청난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아내 영정 앞에 앉아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설렘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대되었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온갖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 아들이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면 제 마음속 설렘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분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부인을 먼저 보내고 2년쯤 지났을 때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먼저 간 사람은 이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는데 남은 사람만 평생 죄책감 속에 살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들어도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추억이 너무 많았고 그 추억들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추억들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 제대로 간호하지 못한 것, 평소에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한 것들이 떠올라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몇 달을 고민하다가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여성분께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분도 남편을 먼저 보낸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도 저와 똑같은 감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낮 시간에만 만났습니다. 경로당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니 오히려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군요. 어느 날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고 해서 먼저 간 사람들을 잊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으로 다시 누군가를 아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말을 꺼내는 것이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크게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냐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딸은 조금 더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편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세상에서 단 한 명이지만 저에게는 아내가 배우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의 상실과 배우자로서의 상실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식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를 필요로 하지만 저는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 나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사랑했다면 제가 외롭게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아내는 늘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라면 분명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을 응원했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절실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할 사람이 있다는 것,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혼자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그분과 만난 지 1년쯤 지났을 때 조심스럽게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동의했고 우리는 새로운 아파트를 구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다른 사람과 살았는데 새로운 사람과 생활 패턴을 맞춰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침형 인간이었고 저는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식습관도 달랐고 청소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적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차이들이 오히려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너무 오래 살아서 모든 것이 익숙했는데 이분과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드리고 그분이 즐겨 듣는 트로트를 함께 들으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끼니를 대충 때우고 약도 제때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서로 약 먹는 것을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도 함께 하면서 운동량도 늘었습니다. 병원 갈 때도 서로 동행해주니 든든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밤마다 우울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악몽을 꾸고 깨어도 옆에서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아내 생각이 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아내 기일이나 명절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것과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명절 때 얼굴 보기도 어색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예전보다 건강해 보인다고 목소리도 밝아졌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는데 아버지가 혼자 우시던 모습을 생각하니 차라리 지금이 낫다고요. 엄마도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형님 댁에서는 제 선택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형수님은 아예 절교하다시피 했고 조카들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뒷말이 많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철없이 여자한테 빠졌다느니 재산 다 빼앗길 거라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자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 파트너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재산 문제를 걱정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르는 남자에게 빼앗길까봐 걱정했던 거죠. 그분은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자녀들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 재산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 자녀에게 상속하기로 했고 그것을 법적으로 문서화했습니다.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되 큰 지출은 각자 자기 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리하고 나니 자녀들도 조금씩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사진을 여전히 거실에 모셔두고 있었고 그분도 남편 사진을 방에 두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곧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일이나 명절 때는 각자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내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고 그분은 남편 납골당에 다녀오셨습니다. 서로 그런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배려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분들 중에는 저희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배우자를 잃고 5년째 혼자 사시다가 저희를 보고 다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요. 반대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선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제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찾아온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이제 겨우 평온을 찾았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새롭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요리 솜씨가 뛰어났는데 제가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던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도 남편과 약속했지만 이루지 못한 여행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미완성 여행을 함께 완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갔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서로 의지가 되는 것도 큰 위안이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분이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죽을 쓰고 약을 챙겨주시고 이마에 열이 나면 찬물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혼자였다면 끙끙 앓다가 더 심해졌을 텐데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니 금방 나았습니다. 그분이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을 때는 제가 한 달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됐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했습니다. 각자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둘이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반찬을 사도 다 먹기 전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둘이 함께 먹으니 낭비가 없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도 절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불필요하게 돈 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축하해 주었지만 어떤 친구들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특히 아내와 부부 동반으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는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하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혼자 나가기도 애매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커플들을 만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재혼 부부, 경로당에서 만난 동거 커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종교 생활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고 그분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가끔 함께 절에도 가고 교회에도 갔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신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옆에 그분이 잘 주무셨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70대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분이 그분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신 부인 생각은 안 하고 젊은 여자랑 놀아난다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2살 어렸을 뿐인데 젊은 여자라니 황당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소문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살면 언젠가는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를 보는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내 친구분을 우연히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나 좋은 부부였는데, 아내가 얼마나 저를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파트너도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분도 제 마음을 아시는지 조용히 차만 한 잔 내어주시고 혼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그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아내가 너무 그립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요. 그분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도 남편 생각이 날 때가 있다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은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저도 남편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봄에는 벚꽃 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계곡에 발을 담그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고, 겨울에는 온천에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과는 다른 그분만의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손자들의 반응도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다른 할머니와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인 손자는 친할머니가 아니면 싫다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손자가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건지 친구들에게 들은 건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손녀는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손녀는 오히려 할아버지의 새 파트너를 좋아했습니다. 자기 할머니와는 다른 매력이 있다면서 편하게 대했습니다. 생일 때는 손수 만든 선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함께 극복했습니다.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그분은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습니다. 단 음식을 멀리하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혈당이 안정되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누가 관리해주냐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분이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는 제가 병원에 매일 모셔다 드렸습니다. 수술 후 눈이 보이지 않아 불편해하실 때 손을 잡아드리고 옆에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연금이 좀 많은 편이었고 그분은 저축을 잘해두신 분이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취미생활도 함께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서예를 좋아하셨는데 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좋아했는데 그분께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규칙조차 모르셨지만 금방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대등하게 두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바둑을 두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봉사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둘이 함께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말마다 복지관에 가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재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관계가 깊었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동반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되니 자녀들도 익숙해졌습니다.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제사상도 함께 차렸습니다. 그분은 아내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돕는다는 자세로 임하셨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셨다며 한 통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게 화해의 신호였습니다. 이후로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좋은 이웃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바자회도 돕고 경로잔치 준비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산 지 2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재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혼이라니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응급 상황에서 서로를 돌볼 권리가 생기고 병원에서도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재혼을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이미 함께 살고 있는데 법적인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히려 정식으로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더 높일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재혼 의사를 밝혔을 때 반응은 예상외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2년 동안 함께 사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상속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혼인 전 재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 자녀에게 상속되며 배우자 상속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되 큰 지출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고 나니 자녀들도 안심했습니다.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던 날이 기억납니다. 70대에 혼인신고를 하러 간다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서류를 받으면서 축하한다고 말했을 때 그분과 저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재혼 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부부처럼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다툼이 있을 때도 더 빨리 화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동거할 때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재혼을 하고 나니 축하해 주었습니다. 같은 행동인데 법적인 형식 하나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 친구들도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픈 곳이 늘어났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함께 걱정해주고 병원에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분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며칠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저도 전립선 문제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옆에 있어줄 테니 괜찮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손을 잡아주시던 그 따뜻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그분의 헌신적인 간호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약을 챙겨주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 때 푸축해주시고 밤에 깨면 물을 떠다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에게 받았던 사랑과는 또 다른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부부 동반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도 그분을 편하게 대해주었고 그분도 제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가끔 옛날 이야기가 나와서 아내 얘기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분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함께 웃어주셨습니다. 명절 때 양쪽 가족이 모이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써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족처럼 편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끼리도 친해져서 함께 놀았습니다. 그분의 손주들이 제 손주들과 사촌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여행도 더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함께 다녔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도 하고 부산에서 바다를 보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추억을 만들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취미생활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사진 찍기를 배워서 여행지마다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로당 활동도 활발히 했습니다. 그분은 노래를 잘 부르셔서 경로당 합창단에서 활동하셨고 저는 바둑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각자의 활동도 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삶도 실천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 댁에 김치를 담가드렸습니다. 명절 때는 떡을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함께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 관계도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가끔 옛 추억이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길을 그분과 걸을 때면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아내가 제 행복을 바랐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외롭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꿈 이후로 죄책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비슷한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도 우리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혼 생활이 3년째 접어들면서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자는 그분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병원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사,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자녀들이 저를 걱정해서 자주 전화하고 찾아왔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도 안심하고 각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유로움이 우리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주들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손주들을 정성스럽게 대해주시니까 아이들도 따랐습니다. 방학 때는 손주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며칠씩 지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분들도 이제는 저희를 보면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도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데 저희를 보면 용기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저희 부부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관장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저희를 소개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본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저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려는데 주변 눈치가 보여서 망설인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행복을 선택한 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 재혼에 대한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을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선택이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 의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별 후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간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자녀들의 반대, 주변의 편견,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등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니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노인의 사랑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이 더 절실해집니다. 또한 새로운 사랑이 과거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먼저 간 배우자와의 추억은 여전히 소중하고 그 사랑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새로운 동반자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자녀들도 결국은 부모의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자식으로서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통하고 설명하면 결국 가족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돈 문제는 별개입니다. 각자의 재산을 확실히 구분하고 법적으로 문서화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24시간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각자의 취미생활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저는 각자의 시간도 갖지만 저녁에는 꼭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나눕니다. 과거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전 배우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길에 함께 묘소를 찾아가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눕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칼질 소리, 가스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그분이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약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먼저 간 사람도 남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자녀들의 반대가 두렵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복입니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방을 알아가고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문제도 명확히 하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옆에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3년 전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는 평생 유효합니다. 미안함과 설렘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설렘을 선택하십시오. 먼저 간 사람은 이미 평안을 찾았지만 남은 사람은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고 해서 과거의 사랑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했던 기억이 있기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손을 꼭 잡고 내일도 함께 건강하자고 인사할 것입니다.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